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하면서 여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 대치 상황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한민국 중화공업의 심장으로 불리던 산업도시 울산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 내용 심층 취재한 서영민 KBS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거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선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어젯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11명 이제 표결로 선출을 했고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현영 의원님? 저부터 하나요?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또 어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지금 의장도 단독 선출했죠. 그리고 지금 상임위장도 그렇게 되니까 아마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뭔가 이 협치에 대한 뭔가 이런 타협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21대 국회 데자뷰라고 할까요? 저희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법사위를 양보 한 해 만에 하면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면서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상황들이 다시 재개편되긴 했는데요. 지금 22대 때는 상황이 다른 것이,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당으로서의 정부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물러설 수 없다. 라는 것이 가장 우선의 가치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런 경색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상당히 피로감이 있고 정치에 혐오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22대에 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좀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기흥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신 의원님께서 이제 오만과 독선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21대 비해서 지금 22대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 더 강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 그렇습니다. 뭐냐면 21대는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요건 같은 경우는 가치보다는 1인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좀 지나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이 그리고 과방위 얘기를 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죠. 의장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양보할 테니까 법사위만, 이 법사위를 하자는 게 견제와 균형이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가장 어떻게 보면 강성이라고 하는 정청래 의원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과방위 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선수도 맞지도 않고 관례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센 분을 한 거죠. 과방위는 재선 의원 최민희 의원. 네, 맞습니다. 네. 그분도 세긴 하는데 원래 3선인데 여튼 그렇게 센 분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법사위라는 게 보면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특검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검찰 수사나 법원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법사위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기 위한 어떤 방탄의 수단으로서 했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을 먹더라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생존 본능을 위해서 당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아쉬움이 크고요. 방탄의 사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차후에 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네. 되는 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고수하려는 게 이재명 방탄이라는 사실 프레임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상당히 많은 특검들이 있습니다. 근데 21대 우리가 법사위를 양보하고 나서 보니까 법사위를 안 열어요.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에 직회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단독 개의한다? 그럼 또 국무위원들이 단독 개의라고 출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제대로 안 하고 결국엔 상임위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쇠퇴한다. 그러면서 이게 국회가 22대 때는 그런 뭔가 다시 나쁜 경험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국민들도 공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열고 대응 방안 논의했습니다. 상임위 일정 보이콧. 민주당이 앞으로 강행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제2요구권 행사 건의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런 전반의 것들 김기영 부대변인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보면서 좀 안쓰럽고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마지막에 언급하신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도 앞서서 21대 박병석 당시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각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죠. 근데 저는 야당 또한 이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더 세게 저는 맞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힘이란 것들은 제어하지 못하면 그건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아니라 저는 폭력이라 보는데 21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이 있을 텐데 이번에도 왜 똑같은 우를 범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라는 건 뭐냐면 제2요구권이죠. 정식 명칭은. 그러니까 야당이 국회 수를 통해 가지고 여야 협의 없이 관철시키는 그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회 해상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계속 이렇게 강경으로 하면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늘리고자 하는 어떤 전략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특검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특검 위주로 발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엔 신현영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실 고위가 국민의힘은 어제 이제 그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결의안은 우 의장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이런 어떤 그 촉구 결의안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라도 하자 하면서 우원식 의장 공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사퇴한다 그러면 추미애 의장 오실 수 있고요. 정성우, 조종식, 김태년 여러 의장들이 계속 대기 중에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하셔야 되니까. 그 때문에 지금 우 의장을 사퇴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 그리고 우리 국회의 기능에서 뭔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되묻고 싶고요. 특히 지금 이런 작금의 상황이 우리가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강대강 대치의 결과물이 22대 첫 달부터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정치가 대화 타협이 실종된 것이죠. 민생 국회 기능은 처음부터 상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이 시점에서 상임위 열어가지고 남북관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의료 대란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논의해야 되는데 지난 국회가 총선 이전부터 해서 24년 동안에는 아무런 그런 상임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여전히 이런 모습 벌써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어떻게 심판하실지 저는 두렵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 혐오가 오히려 더 강화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내에서의 강대강 대치하면서 기능도 상실하고 있고 국회가 또 법안을 보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반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두 분께 연달아서 드릴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이제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에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되거든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법안 보내면 거부하고 다시 보내면 또 거부하고 그거에 더 심각한 뭔가 그런 강화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자칫 뭐 무감해질 정도로 그게 계속 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그러면 더 정치적으로 손해인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여당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남은 3년 동안. 그래야지 지금 국정 지지율도 만회하고 어떻게든 대한민국 발전시켜야 되고 지금 국정 사실 여러 가지 우선순위의 계획 뭐 120개 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얼마나 구현되는지 나중에 분명히 평가받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된 개혁도 하나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분명히 저는 야당보다는 이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손해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경색 국면으로 거부권을 합리화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화 타협을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정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총선의 결과를 받들어서 대통령이 영수회담도 하고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다시 도돌이표로 원점 회귀한 것 같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럼 또 촛불 민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기흥 부대변인이 여기서 강력하게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실.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생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없는 여야가 합의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2요구권 다시 말해서 숙구에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여야 합의가 안 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재정입니다. 재정. 그러니까 나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법안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 피해자에 대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사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만나면 뭐 취재를 하게 되는 경우 보면 안쓰럽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을 집행을 했을 때 그럼 일반 형사 피해자와의 어떤 형평성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재정이랑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독소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볼 때 이거는 야당의 의도는 어떤 불통 이미지를 위해서 계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거는 지속적인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이거는 결단을 해야겠다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보상법이나 그다음에 또 영수회담 이후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특검에 대해서 다 우리가 문제를 보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특검법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1심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취지를 보면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한 거는 결국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의 살해의 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 전에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특검의 내용은 그겁니다. 수사한 검찰, 피의자가 곧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특검법 관련해서 민생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재명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뭐 결국은 관련되는 거네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 민생위기 극복법, 방송 3법 처리는 물론 영일만 유전 시추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 하자는 방안이 좀 얘기가 나왔나 봐요. 예. 대정부 압박수위 높이는 건데 국정조사 어떤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조금 더 국회에서 상임위 열어서 빠르게 들여다보면서 현안질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임위가 네네. 구성이 안 되었고 그런 건데 산자위가 열어서 네. 사실 이 액트 지호사가 기자회견도 했지만 오히려 주가 더 하락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의구심을 더 크게 불러일으킨 그 전문성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호주에서는 울사이드 그 업체가 왜 철퇴됐는데 여기 액트 지호사라는 1인 기업이 그 영세한 기업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게 시추를 해봐야 안다라고 했고 성공 가능성 20%인데 80%의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시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 신뢰 있는 업체에 추가적으로 검증을 맡길 것이냐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과연 경제성 평가를 했을 때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희망 고문일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정부가 액트 지호사에 그럼 의뢰할 때는 어떤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서 했느냐.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국정조사든 상임위의 질의를 통해서든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서 그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왜 하필 이런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이제는 빼박이다. 이제는 시추할 수밖에 없다. 5천억 이상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딱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된다는 국회의 숙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부터 빨리 상임위 타결하고 그다음에 할 일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웅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과학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에 정치의 영역으로 좀 끌어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이거를 발표를 하느냐? 전 대통령이 발표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추를 그냥 무작정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무적으로 시추를 하자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물리 탐사를 가지고 그거를 전문가 집단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의 전문가들이 그걸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산자부 장관이 1년 넘게 가지고 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근데 이건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우는 겁니다. 그게 산자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20%라는 수치는 단순히 우리가 볼 때 5개 뚫으면 한 군데 나온다 그게 아니라 뭐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지만 근원함이 있고 저류함이 있고 그 외에 덮개함이 있고 트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가지 속성의 확률을 얘네들이 이제 물리 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한 결과 각 영역의 네 군데가 70%의 확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70을 다 곱하면 20%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 수치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가 정유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유회사가 이렇게 파가지고 시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젝트별로 뭔가 이합 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조직이라는 거고 그것도 네네. 충분히 해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저는 조금 문제가 뭐냐면 조금 짧게 해주세요. 예, 주제가 하나만 아직 하겠습니다. 많아서. 예. 뭐냐면 민주당이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 형사처벌 면치 못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나간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전문성 있는 근거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랑 그리고 정부가 더 소명할 것이 많다라는 면에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하튼 국회 역할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 우리 김기웅 부대변인 얘기는 이게 너무 앞서서 그냥 과학의 영역을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 너무 앞서서 간 게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보죠. 이건 예.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 여권을 중심으로는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라는 평을 듣는 당원 당규 개정도 그렇고 결국 이재명 1인 체제를 굳추기 위한 수순이다. 대통령 만들기 수순이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신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평가.
이 이슈는 그냥 명확하게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당원당규 개정을 갖고 나와서 여전히 우리 민주당이 조심해야 되는 건 앞으로도 1인 4당화 이런 부분의 프레임이나 아니면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1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책임 전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가스 시추에 대한 부분이나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민생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거 가지고서는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당원 당규의 이슈가 되니까 또 공격 포인트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진 의원님이 저는 희생을 자처하고서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이 초선들이 쓴소리를 못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취약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김영진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참 그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이 지금 참 고생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다음 질문은 제가 김기영 부대변인께 할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을 받아서 자기도 무죄받지 못할 것 잘 알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서는 시간이란 유령에 쫓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1심은 유죄 나올 수 있어요.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근데 2심, 3심, 최종심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지략에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나 선거법 관련해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아직까지 1심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심지어 이번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뭐 방북 살해금이라는 내용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심 추가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결과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재판이 됐을 때 그 재판에 대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도 나오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다. 내려와야 된다. 선고를 다시 해야 된다. 그 면을 짚은 건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법부에 이거는 좀 너무 루즈하게 길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걸 하나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해서 뭔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두 가지를 저는 강조했다고 봅니다. 신양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뭐 당권 주자들 특히 여당의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이 이제 열심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번에 총선도 완패하고 그러면서 되게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뉴스 보고 싶지 않고 TV 꺼버리고 싶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만 공격하면 뭔가 되게 집결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는 지금 뭐 책임지고서는 물러나긴 했지만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다. 근데 본인이 유리한 이슈에 대해서만 계속 공격하고 정말 민생에 대한 그런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이슈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러면 이번에 권익위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이야기도 스스로 해줄 수 있으셔야 민심에 대한 지지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도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 관한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잇따라 이제 비판 목소리 내면서 최근에 또 보니까 초선 의원들에게 문자를 쭉 보냈대요. 그래서 한 전 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원로죠. 이재호 전 의원이 내 동생이면 이번 전당대회 못 나오게 하겠다. 정치를 좀 길게 봐라. 김기웅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득과실 이걸 짧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한 게 어렵긴 한데 제가 볼 시간 때는 잡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했을 땐 참고 수고의 시간을 하고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라는 건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바람 그다음에 그때 어떤 공간이 어떻게 열리느냐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있는 꽝을 잡을 수 있는 매는 한동훈뿐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재호 전 의원 이사장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빠른 등판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제가 신현영 의원님께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종결 결정의 이유입니다. 권익위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권익위의 지금 위상이랑 중립성에 대한 다시 한번 챌린지가 이 결과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도 표결했을 때 한 표 차로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방이 심했다는 거고 이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받은 것 그거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빠르게 종결하면서 우리 편은 좀 보호하고 상대편은 탄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격과 그 불신에서 오히려 벗어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명분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권익위의 이런 결과는 정말 국민들한테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그럼 앞으로도 어떤 여사든 명품백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나 결론의 관리가 너무 서툴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국민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익위 조사가 있고 특검이라는 게 있고 검찰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 그 권익위 조사와는 뭐 별도로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 여사 소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그러면서 그 소환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갈등 불거지지 않을까요 했더니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기훈 부대변인께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의 선거 당시에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성역이나 뭐 특혜 그런 건 없다고 얘기했듯이 전 법리에 거쳐서 당연히 그게 소환이 맞을지 아니면 서면이 맞을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야당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권익위는 사실 지금 현행법상 100만 원, 한 번에 1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거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그 법의 미비점은 채우면 되는 거고요. 근데 특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검의 문제점은 뭐냐면 특검 대상도 정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리고 특검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사람은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특검이 영장 판사를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를. 영장이라 하면 압수수색 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구속 영장까지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지정 요청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모든 것들을 다 자기네들 위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검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제3자가 봤을 때 균형적인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5시가 넘어가면서 도로 곳곳이 분주한데요. 일찍부터 퇴근 교통량이 늘면서 서울시내는 공항 쪽 올림픽대로 잠실대교부터 여의하류 쪽으로 더 가서는 성산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모두 1시간 15분가량 정체가 이어집니다. 일산 쪽 강변북로도 잠실대교부터 양화대교 쪽으로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반대 구리 방면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쪽 통과에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다시 원효대교부터 구리 시계까지도 1시간 가까이 내내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선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괴산 부근 크게 더디다가 문경 세제터널 부근 꽉 막혀있는 이유 1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어서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산 진출램프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나 뒤로 2km 구간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안성 일대와 오산 부근 기흥에서 수원, 서울 요금소에서 반포 사이와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자동차와 조선, 화학산업단지에서 생산돼서 전 세계로 팔려나간 우리 상품들은 경제 성장과 궤도를 같이 해왔습니다. 당연히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오랫동안 1위를 지켰습니다. 그 산업도시 울산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층 취재한 KBS 서영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네. 울산 탈출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울산 탈출 무슨 뜻입니까? 일단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제가 울산 탈출이라는 큰 타이틀을 달면서 부제로 네. 청년을 잃어버린 도시라고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청년 인구가 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면 되는데 이 117만 명, 2015년에 울산 인구가 가장 많을 때 117만 명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2015년이 사실 울산에도 대한민국에도 출산율로도 전 세계 모든 도시 출산율로도 2015년이 굉장히 좀 분기점이 되는 해라고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울산에 특히 그런 것이 2015년에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고 출산율 그리고 울산시의 인구가 처음 줄기 시작한 때가 바로 또 2015년입니다. 97년에 광역시가 되고 난 뒤로 쭉 인구가 늘기만 하다가 2015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그 뒤로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117만 명이 지금은 110만 명이 됐습니다. 7만 명이 줄었죠. 근데 이 7만 명 준 것 가운데 사회적 인구의 이동 부분을 제가 따로 떼어내서 한번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통계청의 데이터를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분석해서 15세에서 34세 인구가 네. 얼마나 울산을 떠났나 사회적 이동입니다. 사회적 이동이 얼마나 됐나 살펴봤더니 똑같이 2015년까지는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됐어요. 근데 네. 15년부터 딱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해서 그 뒤로 쭉 유출되면서 4만 7천 명이 유출됐습니다. 네. 아까 7만 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청년 인구가 4만 7천 명이 한 떠났어요. 60, 70%. 예, 예. 70%를 떠난 청년의 인구가 설명한 겁니다. 이 말 네. 그대로 울산 탈출, 청년이 울산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청년들이 다 지금 수도권으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회자됐던 지방 소멸 그 이야기 연장선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 소멸 얘기는 전혀 새롭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야기인데 네. 산업의 수도라고 부를 수도 있는 울산마저 이렇게 청년이 떠난다, 인구가 줄고 있다,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게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다. 울산마저 그렇다라는 건 지역에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울산을 좀 더 밀착해서 취재하게 됐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게 울산이 그렇다, 지방이 소멸한다, 지방만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취재를 하다 보니 저도 깨닫게 됐고 더 생각을 강화하게 된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소멸과 다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울산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포항, 거제, 여수, 순천, 광양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을 책임지는 도시들이 여지없이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던 큰 도시들, 작은 도시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2015년이 분기점이라 그랬는데 네. 서 기자가 왜 하필 이 시점에 울산 인구 변동상을 주목하게 된 건가요? 울산은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인 것이 우리가 울산 하면 부자 생산직이 많은 도시. 네. 그래서 킹산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킹산직이 있는 도시라고 해서 저 도시는 부자야. 울산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현대를 다니거나 정규직이거나. 근데 아니 고향이 울산입니까? 고향은 예. 부산인데 예. 울산의 옆에 있는 언양. 제가 예. 살 때는 울산이 아니었는데 지금 울산에 편입이 됐습니다. 언양 불고기.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예. 거기서 3년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울산이라고 네. 봐도 되네요. 예. 예, 여기가 산업 수도가 된 이유,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를 했고, 네. 그리고 정주영 씨가 현대가가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만들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운명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운명 공동체요? 현대중공업의 그 정문 앞에 가보면 커다란 그 공장 외벽에
우잘나잘이라는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현대라는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뭉치면 노동자들도 잘 살게 되고 현대도 잘 되고 울산이라는 지역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잘 된다. 이게 어찌 다르게 표현하면 낙수 효과 네, 이론을 네, 네. 실현한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이던 이 울산 그리고 현대라는 기업 혹은 그 외 큰 기업들 그리고 노동자들 간의 관계에 구조적인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잘 굴러 예전에는 이 낙수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는 도시 그리고 모두가 부유해지는 도시로 상당히 괜찮은 생산직에 있는 노동자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어떤 신화를 만들어줬던 도시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떠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저 킹산직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해 현대차에서 생산직 채용한다 공고 내니까 네. 10만 명 넘게 지원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한 언론에서 뭐 18만 명이 네. 지원했다. 사실 이때 400명 뽑고 300명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동안 한 700명 뽑는다고 했는데 네. 10만 명 넘게 모였으니까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된 거죠. 현대에서는 우리 그 지원자 공개하지 않고 그거 오보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10만 명 이상 지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네. 아버지 세대는 여전히 울산에서 살기가 괜찮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한번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나올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청년 아들 세대 딸 세대로 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안 뽑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뽑을 때 10만 명이 지원했다는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그게 10년 만에 생산직 정기 대규모 공채였습니다. 네. 그전 10년 동안 그런 종류의 대규모 공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현대차는. 그래요? 그것도 또 네. 의외네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뽑는 이유가 기업이 잘 못 나가서면 모르겠는데 근데 기업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작년 재작년 모두 세계 판매량 3위 했습니다. 네. 세계 3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뽑을 수가 있어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자동화? 자동화. 바로 현대가 간 길은 자동화입니다. 현대가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요즘 많이 뽑습니다. 네네. 싸기 때문입니다. 한 7천 명 정도 작년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임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업은 중국과 경쟁도 해야 되고 국내 업체들끼리도 수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저가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러니 싸게 만들어야 되고 인건비 압박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건비를 줄여서 싸게 만드는 그런 길을 선택하면서 하청 노동에 크게 의지하게 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됐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화입니다. 현대차가 싱가포르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놀라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동차 생각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가 나와요. 네.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면서 뭐 바퀴를 붙이고 뭐 몸체를 붙이고 문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조립을 하죠. 이게 미국의 디트로이트 쪽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에서 시작된 그 새로운 그 생산 방식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는데 유리했던 거죠. 똑같은 차를 대량 생산하는. 근데 현대차는 지금 걷는 길이 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셀이라고 하는 셀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방에서 방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동차 그 공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AI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이 있기 때문이고 네. 로봇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난 뒤에 화제가 됐었죠. 네. 걷는 로봇 개, 뭐 이런 스팟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들도 실제로 이 공장에서 활용을 합니다.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조립을 하면 그게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불량이 아닌지 로봇 개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확인하는 이런 방식이기도 하고 여기서 기술을 활용하고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숙련 노동이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한 30명 정도가 70대를 만든다 하루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른 그 조선일보에서는 이 공장을 표현할 때 한 27개 셀에서 5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11개 셀에는 아예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없이 그냥 이 공장이 돌아간다. 사실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한 3만 명 정도, 3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이 돼서 거기서 하루에 수천 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수보다 나오는 차 수는 적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사람 수보다 나오는 차가 2배,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공장으로 현대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현대차도 그리고 다른 기업들, 화학 회사들은 원래 인력이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직의 세계가 점점 줄고 있다. 킹산직 하는데 그건 생산 기술직을 정규직으로 뽑을 때 얘기고 아버지 세대의 얘기고 청년들에게는 아닌 겁니다. 네. 실제로 현대차 정년퇴직 내년까지 5년 동안 8,500명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새로 대규모로 채용하는 규모 700명, 8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10분의 1. 놀라운 팩트네요.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산 정규직은 계속 퇴직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금 퇴직 연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와, 그럼 네. 이 젊은 층의 아주 매력적인 직장이었는데 정말 많이 안 뽑네요. 잠깐 그 김경숙 씨가 뭐라 그러셨냐면요. 네. 한때 울산에 있는 기업에 다닌다고 하면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안타깝네요. 기업은 수도권 대학 출신 선호하고 지방은 문화적 지리적 소외감이 클 것 같아요. 제 질문 계속할게요. 네. 자, 청년들이 이제 생산직도 생각보다 특히 자동차 공장에서 잘 안 뽑는다 이런 건데 네. 또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생산직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요인 하나로 청년이 떠난다고 말하긴 좀 어색한 그러니까요. 측면이 있죠. 예, 예. 생산직 자체를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선호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울산 탈출이라는 이야기를 끌어갈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고리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좋은 생산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진다. 네. 그래서 대기업 호황이더라도 그 온기가 지역에 퍼지지 않는다. 예. 다른 하나는 연구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문이 연구개발. 아예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네. 현대차의 심장은 남양연구소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모든 혁신이 일어나고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차를 더 잘 만들어가는 현대차 연구의 핵심이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배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은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연구개발도 사실은 그 도크라고 부르는 곳에서 야드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전통적인 생각이었는데 현대중공업이 R&D 센터를 핵심 기지를 판교 경기도 성남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그래요? 본사도 옮겼습니다. 예, 예. 옮길 때 굉장히 지역에서 울산에서 반발이 많았는데 그렇게 옮겼어요. 근데 이렇게 옮기는 이유가 사실은 기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일자리에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다 서울로만 수도권으로만 일자리를 옮겨가니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얘기지만 여튼 일단 이 연구개발 일자리마저도 다 이 서울로 간다면 그럼 네. 울산은 그냥 단순한 생산 기지가 되는 거죠. 생산 기지의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 없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현대 혹은 대기업들과 울산에서 대기업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 부품업체들, 단순 부품 공급업자가 되고 도태되고 하청화도 아니고 아예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가니까 지방의 온기는 더 안 떨어진다. 이걸 사실은 양승훈 교수가 쓴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책이 네. 좋은 길잡이가 되졌는데 양승훈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공중부양이라는 공중부양? 네. 네네. 그 공중부양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 공장을 현대차 공장을 아니면은 그 골리앗 타워 크레인 중공업의 타워 크레인을 띄웠습니다. 그냥 네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공중으로 띄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방에 더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는 의지하지 않는다. 생산직은 로봇화하거나 자동화하거나 하청화하거나 그러고 있고 연구개발은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울산의 노동자, 울산의 지역 상인들 그리고 울산이란 지역과는 무관한 관계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 생산 공장이 여기 있더라도 굉장히 적은 종류의 이익만 지역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지역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제 추측이지만 네. 그 연구개발직 수도권으로 가는 게 아마 인재들 좀 더 이렇게 흡수하기 용이한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하나는 좋은 생산직 정규 일자리, 두 네. 번째는 부가가치 높은 연구개발직, 세 번째는 뭡니까?
여성 일자리입니다. 여성이요? 네. 사실 저 다큐멘터리 시작할 때 울산 큰애기라는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네. 김상희 선생님이 부르신 아유, 잘 알죠. 69년 노래인데 아직도 부르고 계십니다. 네. 예, 이 울산 큰애기가 울산에 남아 있는 여자친구가 서울에 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나를 보러 오겠지, 나를 보러 오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노래인데 네. 이촌 향도 시절 얘기입니다. 그때는 남자가 떠났죠. 근데 지금은 여자가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울산에 여자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일자리들이 대부분 남자 일자리들이 많았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대기업들의 그 성비를 보면 95대 5, 97대 3, 뭐 90대 10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남자만 고용합니다. 약간 산업의 성격이 좀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여성이 머물지 않는 도시, 네. 머물 수 없는 도시. 사실은 요즘은 여성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울산에 그런 일자리는 없는 겁니다. 제가 울산에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울산대 허영란 교수 말이었는데요. 네. 교육을 잘 시켜서 똑똑할수록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공부해서 배워서 성장하고 나면 이 도시에서는 그런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나는 잡을 수가 없다. 나는 대학에 정규직으로 있는데 나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좀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기 실현을 하려는 청년, 특히 여성들은 머물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려서 20대 여성 인구의 비율을 제가 한번 쭉 추이를 봤는데 네. 사실 광역시가 될 때는 반반입니다. 50대 5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20대 여성의 비율이 남성 여성 비율이 43대 57이에요. 쭉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 4명에 남자 5명 있는 도시인 겁니다. 청년. 특히 여성들에게 머물 수 없는 도시가 울산이 되어가고 있는 점. 이게 바로 울산 탈출의 한 모습입니다. 0007님이요. 어디든 20년 전부터 인원 적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임금 직장은 노령화가 진행되고 청년은 갈 곳이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약간 이제 좀 속도를 내서 네. 근데 이게 울산만 겪는 건 아니고 대부분 지역이 겪는 일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울산마저 겪는다라고 그러니까요. 이해하면 좋습니다. 네. 청년이 떠난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성이 떠나면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방 중에서 울산마저 그렇다 그랬는데 네. 지방만 그런 것도 또 아니고 수도권도 그렇습니까? 수도권이 그런 문제를 겪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은 네네. 청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출생률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예, 우리나라 전체 문제와 연결된다. 출생률이 왜 떨어지느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많은 그 학자들이 제기하는 것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특히 청년 인구 집중. 청년들이 수도권에 다 모여야 좋은 일자리는 여기밖에 없으니 여기로 다 모이게 되니 청년 네. 인구가 너무 밀집을 하고 밀집을 하다 보면 이 인구들이 경쟁을 해야 되고 매일 시루 같은 그 지하철을 타야 되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고 그래서 출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서울의 합계 출산율 0.55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0.76이지만요. 그런 얘기는 대도시일수록 출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완벽한 1극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우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한 10%, 20%만 집중돼도 걱정이다. 수도권 집중이 네. 심하다 그러는데 특히 유럽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50%입니다. 이제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률이 나아질 수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울산으로 가는 서울로 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네. 우리나라 출생률 문제 풀 수 없다. 출생률 문제 풀지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지방의 경우에도 뭐 강제로 보낼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네. 정책적인 그 유인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정부로서 그럼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가 있어야겠죠. 어떻게 일자리요? 하면 지역이 자생력, 경제적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논리 중에 하나는 메가시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보자 네네. 지역에. 그러니까 이건 메가시티라는 건 균형 발전 전략이기도 하면서 특정 지역에 어떤 집적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집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튼 가장 유력한 이야기로 봤다는 것은 이 메가시티 속에서 지역에도 하나의 거점이 있어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살 수 있다면,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네. 청년들이 지역에 그냥 남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우리 집도 없고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내가 있는 곳에 남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서 서울로 가는 겁니다라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일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입일 수도 있는 거고 교통망 확충도 필요합니다. 사실 네. 울산 같은 도시는 자동차가 없으면은 다니기 힘든 도시입니다. 대중교통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좀 더 교통망을 확충해주는 지역 인프라 정책, 그리고 대기업들이 고용을 할 수 없다면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고용 여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기업들이 더 잘 고용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더 해주는 것, 아니면 투자를 사실은 서울에서는 투자받기 쉽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역에서는 투자받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투자를 좀 더 잘 받게 해주는 방법, 결국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있게 해주는 것, 요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들 담았습니다. 진짜 10초로 대답할 수 있어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보람 느꼈던 부분 15초까지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이야기고 모두의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찍 끄는 이유를 방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서영민 기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시사기획창 울산 탈출 청년을 잃어버린 도시편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민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기자가 언급했던 김상희의 울산 큰애기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상냥하고 복스러운 울산 큰애기 서울과 한산거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서울에는 어여쁜 아가씨도 많지만 울산이라 큰애기 제일 좋대나.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14살 효정이 3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 후 지금까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왔는데요.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는 손녀딸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유방암 투병은 효정이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만 하는데요. 5번 이상의 대수술과 40번이 넘는 항암 치료. 세상 전부인 할머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면 효정이의 눈물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도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작고 여린 손을 모아 기도하는 효정이. 효정이와 할머니가 행복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경기도 용인과 전남 담양 곡성 그리고 대부분의 영남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데다가 맑은 날씨에 햇볕이 더해지면서 오늘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 이상 됐습니다. 경상권과 일부 내륙은 33도 이상으로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서울과 강릉, 대구 등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다소 있었습니다. 서울은 31.6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특보 해당 지역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일부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남 제주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늦은 오후부터 영남 내륙으로 소나기가 5에서 10mm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등 16에서 24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3, 대구 34도 등 26도에서 3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확대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협상에 응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재를 모으는데 친문, 비명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낮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신문 베도모스티가 푸틴 대통령이 몇 주 내 북한과 베트남을 연이어서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주 북한 러시아 대사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지금 임박한 분위기죠. 예, 거의 임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베트남과 더불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고, 또 지난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을 때 대해서 큰 성과를 못 얻어서 아마 북한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저 임박한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7월 3일에서 4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때문에 이르면 그 바로 전에 6월 말이나 뭐 언제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관측도 있고요. 예. 그 동안은 9월 초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 1주년이 되나 봐요. 9월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기념해서 북한 답방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푸틴의 방북 시점 예.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6월 말 이달 말이 될 것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6월 말이. 또 9월 달에는 9월 달 나름대로 그 요번에 이후에 성과를 아마 확대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정상회담은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이 될 것 같다. 그 7월 초에 있는 그 국제 행사 바로 전이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예측을 거죠?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면은 2000년 7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후 24년 만에 방문입니다. 예, 참 집권도 오래 했네요. 첫 방문이 뭐 2020년도 아니고 2000년 7월 첫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2000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옛소련 붕괴 이후에 북러 관계가 냉랭해졌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거든요. 북러 관계 그동안 여러 부침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그 밀착도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돼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결정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제일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가까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북한을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네네. 동북아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지렛대를 삼고전 했지만 실질적인 협력 관계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북한 무기의 수입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얼마 전에 여객 열차가 4년 만에 개통이 돼서요. 네. 러시아 관광객이나 북한 노동자들이 아마 가는 그런 루트로 만들었을 것 같고 뭐 연간 그 정제유 상한선 공급을 이제 50만 배럴이 지금 제재 대상인데 거의 거기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제공을 뭐 이미 하고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굉장히 여러모로 다각도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 밀착도를 또 볼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하죠. 예, 최고급 맞습니다. 차량 아우루스를 선물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푸틴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 되게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아우루스 선물도 사실은 원래 이것도 그 일종의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거든요. 네. 보란 듯이 제공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북중러 삼각협력보다는 이제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그런 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까지 빨리 가까워진 이유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예, 그 맞습니다. 무기를 제공하고 정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선 급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장 급할 때 도와주는 게 정말 친구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의제는 어떻게 될지 일단 가장 주목되는 건 북한은 무기를 러시안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지 그게 이제 우리의 첫 관전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지난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 인공위성 제작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면 좀 더 이게 좀 뭐 더 강화된다 그러나 한 스텝 더 나아가나 뭐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뭐 좀 네. 자동 군사 개입 조항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층 강화된 군사 협력 강화 조약을 맺을 게 거의 확실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관광이나 각종 경제 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발전도 있을 것 같고 뭐 챗 GPT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엄청난 그 협력을 아마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마치 옛날에 우리하고의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그 우주인들을 해외에 막 보내면서 사실 북한의 자극을 거꾸로 러시아가 해줬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거꾸로 이번에 우리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뭐 마치 인공위성에 북인사를 태워보낸다든가 뭐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능성이 있군요. 예, 다만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이제 그 탄도가 대기권에 재진입한다는 뭐 그런 기술 같은 그런 최고 기술은 아마 전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군사적인 어떤 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군사적인 같습니다. 협력.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뭐 자동 개입까지는 아니라 그러셨지만 어쨌든 북한도 강력한 뒷배를 두 나라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같고요. 예, 예. 자, 푸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적 핵 우산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상 핵 보유국이 아닌 북한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NPT를 무시하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분은 굉장히 사실 그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 예. 사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듯이 그러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 핵심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결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고 북한과 군사 협력도 그렇고 이게 그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계속 뛰어보면서 네. 이제 일종의 우리를 관리하겠다, 또 한국을 흔들어 보겠다 그런 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북러 무역과 경제 관계를 서방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로 노동자 파견하는 문제, 북한 관광 개발 문제, 이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군사협력 이외에 어떤 다양한 어떤 분야로도 좀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이번에? 예.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벌써 이제 여객 열차가 이제 4년 만에 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거꾸로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러시아를 여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그 러시아로 가게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루트가 이제 다시 뚫린 셈이고요. 네. 그렇고 제가 좀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관광 개발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개발 인프라 이런 거 이제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관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비군사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그런 게 될 텐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이 중국과 굉장히 그 갈등을 빚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접근하는 여러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보란 듯이 보란듯이요.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푸틴이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 대표들 만나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예. 우리는 이거 푸틴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할 때 어떠한 러시아 혐오적 태도도 보지 못한다. 분쟁 지역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무기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푸틴 목소리하고 좀 다르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오던 푸틴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낼까요? 예, 그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저들도 우리의 그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이 관련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쪽을 오히려 좀 국익 관점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던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항상 그거 얘기할 때 러시아 없이는 우리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러시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2014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제재 반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이제 살짝 이렇게 구슬려 줬는데요. 저는 약간 좀 뭐랄까요, 고차원적인 전술이라고 보고 약간은 비열한 그런 전술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국익 차원에서 완전히 그 러시아를 떨구지 못하는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절대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우크라이나에 우회해서 무기를 보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더 이상 하지 말아라는 약간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경고네. 예, 또 워닝이요. 그렇죠. 그죠? 북한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으려면 너네가 잘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하는군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라고 봅니다. 오, 약간 오싹한데요. 자, 2081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러시아 무기 생산 능력이 그렇게 형편없나요? 푸틴 대통령이 오죽하면 북한을 찾을까 생각하니 궁금합니다. 예. 그때 물량이 워낙 딸려서 그런가요? 왜 그랬나요? 지금은 이제 자체 생산 능력도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직 그 최신 무기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품들은 여전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북한 무기가 절실하다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북한 무기 절실한 것 플러스 북한이나 이란의 그런 새로운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가 정말 일타 뭐 매피 일성 몇 조 이상의 이제 그런 종합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자체 생산도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북한 무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 단계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무기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로 들어갈게요.
가계도에 관한 겁니다. 최근 이런 뉴스도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제경제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두 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장녀 마리아 보론초바는 생명공학 관련 세션의 패널로, 카테리나 티코노바는 어떻게 이름이 전혀 다르네. 러시아의 기술 주권 보장에 관한 포럼의 영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이 두 여성이 자신의 친딸이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긴 장기 집권 동안 뭐 가족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개됐다가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하여튼 특히 이 두 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혼한 네. 첫 그 아내하고 사이에 난 두 자녀고, 그 첫 아내가 누군지는 밝혀져 있습니까? 예, 예. 아내는 밝혀져 있고, 그 아내는 이제 항상 드러나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안 드러났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랬다가 이제 뭐 자식도 다 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흥미로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친딸이라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딸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보안상의 이런 보안상, 저기 뭐 전 부인이라 그랬는데 뭐 지금 부인도 있죠. 공식 부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무슨 앵커 출신? 체조 선수 출신. 체조 선수. 후배도 있고, 최근에 또 앵커도 있습니다. 예. 아, 또 다른 또 다른 여성입니까? 선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교수님이 파악하시는 그 푸틴 대통령의 부인은 한 몇 명? 지금까지 한 3명? 4명?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예.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적어도 한 3명 이상. 적어도 3명 이상? 존재했었다. 그럼 자식은? 자식도 최소한 이 자식, 이 두 딸 외에도 한 2명 정도 더 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거는 더더욱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재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딸이 여기 나타난 게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보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이렇게 두 딸이 러시아 같은 사회에서 공식 석상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배경이 뭘지, 지금 자신의 집권 이후 차후를 생각하는 수순인가, 이런 추측도 나와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소련의 다른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런 자녀들을 내세워서 또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기도 했고, 뭐 북한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진짜 말 그대로 대를 이어서 다음 대통령을 자신의 그 딸에게 물려주겠다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하기엔 너무 나갔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뭔가 나의 혈육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필을 좀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자신이 갑자기 어떻게 되거나 병 들었을 때 그 이후에 가족 전체가 어떤 나쁜 짓을 당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뭐 딸에게 계승하는 그런 정도의 왕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러시아가 간단한 나라가 아닌데 갑자기 그런다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자,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두 딸을 통해서 푸틴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두 딸도 지금 제재 대상이죠. 예, 맞습니다. 푸틴의 장녀 보론초바가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빼닮은 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마치 김정은 동생이 김여정이 김정은 생각을 뭐 얘기한다거나 할까요?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푸틴의 두 딸이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딸은 이제 여기 이제 다들 좀 오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상했어요. 결혼했을 때 러시아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신랑. 예, 맞습니다. 남편의. 그리고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아니고 다른 성을 사용했는데, 아무튼 그 장녀는 이제 원래 의사하고, 그래서 지금 생명 관련된 어떤 그런 기관의 장으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소의 장으로 있고, 둘째 딸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략적인 그런 그 어떤 그 공학적인 부분에 지금 그 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보다도 어쨌든 두 딸이라는 점이 이제 더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딸 얘기는 한 요 정도 하고 예. 러시아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다. 이것도 조금 무섭네요. 예, 예. 뭐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예, 예. 발언하긴 했지만 대선 앞둔 시점에 핵무기 사용 관련 여러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왜 이러는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참 가장 제가 봤을 땐 비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좀 믿고 싶습니다. 절대로 소형 핵무기까지 전술 핵무기까지 쓰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침략을 받았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의해서 미국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점령한 땅을 아주 확고하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계속 네. 이러한 전술을 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쏘진 않을 거로 믿지만 어쨌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나토나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이고 우리 이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핵을 가지고 이제 잣대로 한국을 관리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비열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좀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신 푸틴 어떤 지도자입니까? 비열한 지도자입니까? 할까봐 제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튼 어떤 지도자예요? 예,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린 이유는 예. 굉장히 그 인류의 위협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말씀. 예, 예. 실제로 하면은 아니던데 어쨌든 일단 처음에는 출신이 어쨌든 간에 분명히 검소하고 네. 애국적인 지도자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신의 출신이 또 그렇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초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곧바로 사라지고 조금씩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자의 길로 간다. 예, 결국 이제 권력의 맛을 알게 됐고 또 네. 돈의 맛을 알게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대내적 불만을 또 결국은 끔찍하게도 대외적인 침략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최악의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판단하고 우크라이나 침공도 대내적인 불만을 잠재우는 요소도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아니고 예.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내부의 큰 푸틴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그 엘리트들의 큰 욕망이었는데요. 네. 그걸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실현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집권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국내 과제, 뭐 경제 같은 건가요? 뭐가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 전시 그런 그 경제를 네네. 이끌어가는 건 분명 한계가 있고요. 네. 이미 상당히 5조 이상의 작년에 러시아의 최대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이 5조 원 이상의 네네. 손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제 개혁을 통해서 이제 법인세나 이런 것도 상당히 다시 또 강화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전시 경제를 쭉 이어나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경제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때는 분명히 부메랑으로 타격이 올 것이고 네. 이미 인플레이션율도 뭐 7%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제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쇼이구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인물이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쇼이구 국방장관 2012년부터 재직을 했던데 10년 이상 재직한 국방장관 갑자기 교체한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쇼이구는 지난번에 프리고진을 막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한 땅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 정점을 못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는 잘 포착되고 있지 않은 바로 그 내부의 경제 문제를 관리할 사람이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 후임자를 약간 경제 쪽을 강화할 수 있는 그 국방장관을 뽑았더라고요. 예, 그분은 아예 민간인 출신이고 경제학자이고 실물 경험, 경제 경험이 많은 그런 벨로우소프라고 하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역시 경제군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예요. 예. 이게 뭐 그 동서고금 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뭐 계속 우방국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5월달에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전통적인 우호국들 연달아 찾고 있고 이제 뭐 북한과 베트남 방문까지 이제 6월 말에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보폭을 푸틴이 확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들 국가들하고는 이제 군사적인 것도 물론 이제 포함됐겠지만은 네. 이 소위 말하는 현재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속하지 않은 소위 이제 친러시아적인 글로벌 사우스라고 표현되는 네. 그런 국가들 중에
일부를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베트남까지 내려가는 거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사실 다음 질문이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발부로 이거 대외 활동 어려울 텐데 하니까 우방국들 위주로 지금 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딴 데 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마 푸틴도 이게 체포되는 거 되게 겁내나 봐요. 근데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이죠. 아니, 사실. 물론이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이제 완전한 독재 국가가 아닌 네. 가령 뭐 브라질이나 남아공 같은 데도 과감하게 방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이런 나라도 얼마든지 가서 안 잡힐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그런 걸 같습니다. 또 과시할 수도 있군요. 예, 예. 아까 경제적인 문제 얘기하셨는데 푸틴 대통령이 세계 경제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예. 아시아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6월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진짜 며칠 안 됐네요. 국제 예. 경제 포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동방지향적인 게 자기네 자국의 국내적인 경제 상황하고도 연결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어쨌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제재가 주로 이제 그 미국과 서방에 의해서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걸 돌릴 수 있는 데는 이제 동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동방이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네. 넓은 의미의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뭐 인도라든지 중앙아시아, 전통적인 남부아시아까지. 인도 이런 데까지 포함되는 얘기, 이란 네. 포함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지각대장으로 유명합니다. 푸틴.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회담에서 2시간 늦었고요. 예. 2014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회담에서 4시간 넘게 늦었습니다. 근데 9월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지난해죠. 지난해 9월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30분 먼저 와서 그때 시계를 잘못 본 거 아닌지. 여하튼 지각대장 푸틴도 변하는 건가요? 예, 그 과거에 그 기다리게 했던 거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하나의 쇼인데. 아, 그래요? 예, 내가 너희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똥줄이 탔기 때문에 속된 말로. 좀 잠깐 의사소개서 삭제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자신이 마음이 급해서. 예, 마음이 급해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더 재미있는 거는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들하고 할 때도 오히려 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더 늦게 나오는 서로요. 예, 서로 그런 어떤 지각 경쟁도 하는군요. 예, 예. 정말 재미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이 더워지고 있고요. 도로 이동량도 좀처럼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밤 8시 서울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중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예정돼 있어서 월드컵로 등 주변 도로가 일찍부터 혼잡한데요. 한강을 따라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길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 15분가량 막혀 있고요. 한강다리 중에선 월드컵대교와 성산대교, 양화대교 모두 북단 쪽 이동이 평소보다 크게 더딥니다. 일산 쪽 강변북로도 동호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로 내내 정체가 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선 경기 서부권 정체가 극심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 요금소부터 송내까지 12km 구간,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판교와 안양터널 일대, 안현 분기점부터 중동까지는 모두 17km 구간 막혀 있습니다. 끝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아직 양산 진출 램프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중입니다.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파고 또 파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 파파뉴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상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세요. 건강 파파뉴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서인지 호흡기 질환이 번진다고 하면은 긴장됩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뜻의 100일해. 지금 유행 중이라는데 어떤 병입니까?
네, 이 백일해라고 하는 건요. 네. 보르테렐라라고 하는 백일의 균으로 인해 감염되는 그런 호흡기 질환입니다. 보통 우리가 백일해 하면은 100일 동안 기침한다. 그런 얘기 있었으면 이미 이 이야기는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걸 알고 있던 우리 조상님들도 알고 네. 있던 질환이고 네네. 정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백일해 때문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서 백일해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5월 중순부터 해서 대한민국에 이 백일해 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네네. 감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따로 있죠. 아, 보통 예. 우리가 목을 아프게 하는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콧물을 줄줄 흐르게 하고 콧물 따끔따끔하게 하는 리노바이러스,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많이 괴롭혔지만 원래 감기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그 얘기 아시죠?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이면 낫고요. 네.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뒤에 좋아집니다. 아,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냥 상호흡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급성 질환으로 그냥 뭐 기침도 나오고 코도 막히고 하다가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히 치유되는 게 감기죠. 네. 백일해랑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우선 초기에는 구분이 어려운 것이 많은데요. 네. 이 감기 같은 경우는 잠복기, 즉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하루 이틀이면 나타나는데요. 네. 이 백일에는 더 무서운 게 잠복기가 길게는 3주까지도 됩니다. 즉 이 보르테렐라 백일의 균이 몸에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한 4, 5일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3주까지도 증상이 없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감염이 된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감기랑 비슷합니다. 콧물도 있고 기침도 있고. 그런데 이 점점 기침이 아주 특색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백일해라고 불리는데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핑 커프라고 불리거든요. 그 우핑. 이유가 뭐냐면 네. 기침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네. 기침을 하고 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들이쉬잖아요. 네. 근데 우핑 커프는 그냥 들이쉬는 게 아니라 하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자분들이 기침하고 하는 소리가 나면 우핑 커프. 이것이 아주 특이한 백일의 증상이고 그 이후에는 막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실제로 기침이 한 최소 8주에서 12주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100일 동안 기침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100일 동안 기침하면 거기에 부작용도 클 것 같고 좀 무호흡증 얘기하셨잖아요. 막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나요? 부작용이 어떻습니까? 네. 어른의 기관지랑 아이, 특히 신생아 기관지는 다른데요. 네. 기관지라고 하면 우리가 목 밑에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가장 큰 기도와 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그게 마치 이 탄성이 있는 스프링처럼 돼 있어서 호흡기,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협착이 되거나 찌부러져서 막히는 경우가 없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거든요. 네. 따라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감염이 돼서 이게 만약에 하는 것이 지속되고 계속 우리가 기침을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면 네. 우리 신생아 같은 경우는 폐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산소, 뇌손상도 나타나면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됐던 연구가 있는데요. 예. 3개월 미만의 영유아 100일의 합병증 사망자가 72%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방하고 예방접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와,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무서운 병이네요. 잘 우리가 간수해야 될 병인데 그렇다면 100일회가 이제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무려 100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유행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저개발 국가에서 이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유행한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해외여행 등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해외인 등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면서 이 100일의 이 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인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냥 감기처럼 진행을 하다가 이것들이 어린이, 초등학생, 영유아로 진행이 되면서 잠복 감염이 실제로 진단이 되는 경우, 특히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100일의 진단 기술도 많이 늘었고요.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의 100일에 대한 인지가 상승되면서 조기 진단되면서 이런 진단이 돼서 많이 발견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100일의 환자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고 치료 방법을 알게 되면서 인지도 올라간 것이 또 다른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면 한 명 걸리면 뭐 17명까지 전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걸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파됩니까? 우리 코로나19 시기에 늘 들었던 그 지겹게 들었던 이야기 있습니다. 비말 전파. 사실 비말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은 막 3m까지도 그 비말, 이 호흡기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이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던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의 델타 변이가 한 명이 17명까지 전파시킬 수 있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증상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에 네. 이 100일에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그런 무증상 감염자들도 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을 보이거나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고 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네. 개인위생과 더불어서 마스크 착용을 스스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가 요즘처럼 더울 때도 이 병에 걸립니까? 우리가 날씨가 더우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고 네. 창문을 닫고 냉방비를 돌면서 폐쇄 순환을 하죠. 네네. 그 안에서만 순환이 되니까 오히려 겨울보다도 사람들이 더 밀접될 수 있어서 밀접되고 환기를 안 하면서 이 100일의 균이 상호 간에 더 쉽게 퍼질 수가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100일의 환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인가요? 사실은 이게 역설적입니다. 네. 저도 지금 100일에 걸렸을 수 있고 누구도 걸려있을 상황이 있는데 성인이 같은 경우는 증상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한테 이 균을 퍼뜨릴 수가 있죠. 예. 하지만 6세 미만, 특히 신생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니까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단되는 것이 대부분 미성년자지 성인은 안 걸리고 가볍게 지나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린이든 영유아건 어린이건 성인이건 다 걸릴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좀 더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고 성인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오히려 또 막 여기저기서 전파시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접종은요,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은요, 네.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그리고 생후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그 다음에 만 4에서 6세,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번을 맞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만 14세 전후로 해서 추가 접종, 즉 6번을 만든 것이 기초 예방접종입니다. 성인이 돼서도 예방접종 하나요? 맞습니다. 이 예전에는 성인이 무슨 예방접종을 해 했지만 이 100일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타상통 예방접종인 T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대문자 T, 소문자 TA, 소문자 P 해서 100일에 타상풍이 같이 들어있는 예방접종을 10년에 한 번씩 네. 예방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6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면 예방접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주치 선생님과 3회 접종을 하고 그 위에 10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할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백신 접종 외에 100일에 예방하는 방법, 뭐 생활 수칙도 포함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런 호흡기 질환, 비말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또는 주변에 환자가 있었다, 의심되고 또 혹시라도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집, 또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있는 집은 증상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방문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중요합니다. 또 하나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 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똑똑한 임신부 분께서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이 100일의 예방접종을 본인 임신부와 가족분들이 맞아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건강 파파뉴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강한 남성 중심의 마초 문화로 유명한 멕시코의 새로운 역사가 쓰인 건데요. 오늘은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 교수와 함께 멕시코 대선 이야기부터 한국과 멕시코 관계까지 폭넓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일 있었던 멕시코 대선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뭔지 평가부터 좀 해주세요. 이게 멕시코 정치 역사상 너무 획기적인 사실은 정치적 사건이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네. 멕시코 헌정사가 시작한 게 1824년입니다. 1824년. 네, 시기적으로 2024년이니까 한 200년 만에 멕시코 정치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초이즘이라고 말씀을 아까 뭐 남성 중심 정치 문화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뭔가 좀 이제 바야흐로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좀 양성 평등 차원에서 수평화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자면 53년일 겁니다. 아마 멕시코 여성들이 최초로 이제 참정권을 갖게 되는 1953년. 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2024년이니까 71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는 의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멕시코로서는 놀라운 일이네요. 네, 자, 네, 네, 네. 그렇다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어떤 인물인지, 또 멕시코 사람들은 왜 셰인바움을 지지한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집권하고 있는 암노 정부죠. 네. 2018년에서 2024년 아마 9월 30일까지 집권을 합니다. 10월 1일 날 이제 취임식을 가질 텐데요. 이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죠. 지금 현재 여당의 모레나당의 대통령 후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합정당입니다. 모레나당하고 멕시코 노동당, 그다음에 녹색당, 이제 뭐 좌파 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진보 연합이라고 하는데, 네. 연합정당이 지지한 후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6년간 집권한 암노 대통령과 굉장히 많은 이 정책 파트너십 관계에서 행정 업무들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학자입니다. 멕시코 유명한 우남대학에서 학부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네. 석박사 과정에서는 에너지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공학자네요. 네. 과학자죠. 과학자.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번에 업적을 보면 이제 기후 변화 지금 관련해서 2015년 파리 협약 이후에 많은 개별 국가들이 이 각 개별 국가의 기후 변화 저감 대응 정책들을 사실 이제 국가 목표로 설정을 하고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실현 목표들을 제시하는데, 이거를 선두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만들어낸 인물이고요. 그 공로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사실은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국제적으로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그런 어떤 과학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요? 네. 행정적인 어떤 업적 이런 게 사실 인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행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시티 시장 재임 시에는 사실은 환경 정책들, 그다음에 오늘날 얘기되는 이 전기버스 같은 경우를 확보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추진들을 많이 한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멕시코의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이런 친환경 정책들을 꽤 많이 해서 대중적 인기를 좀 얻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오브라도르 대통령 후광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요 공약은 어떤 거였어요? 이분은 사실 이제 에너지 공학
공부했고 이게 네. 이제 그 실질적으로 좀 행정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꽤 많이 사실 이제 향후에 집권하게 되면 지금 현재 멕시코 전력 부분에서 상당 부분 거의 한 뭐 70%가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화석 연료 기반 전력 생산 시스템인데 네. 요거를 좀 더 늘리겠다. 재생에너지를 좀 확보해서. 멕시코는 이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그런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낼 것 같고요.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지금 현재 압로 정부가 해오고 있는 노령연금들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수혜 대상들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걸 수행하는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방코 델 비에네스타르라고 하는 복지은행 이런 것들을 좀 역할을 증대해서 뭔가 좀 사회복지에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마 임금일 겁니다. 최저임금제의 이 최소임금 이게 되게 이제 압로 정부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가 인상 대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임금을 좀 인상을 시켜 왔는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집권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뭐 기초계산자들 이런 게 아니라 임금 부분에서 재정 정책을 좀 그쪽에 좀 투입을 해서 더 많이 지급들을 하겠다. 재정이 또 받쳐줘야겠네요. 네. 그 반드시 그래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공약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축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그다음에 이 아길라도라고 하는 멕시코인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13번째 보너스 개념인데요.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15일 임금 지급에서 30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 그다음에 유급휴가들 노동자들의 유급휴가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20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전체 직원 대비 5%를 장애인 고용 의무화시키겠다고 이런 다수의 이런 어떤 임금 사회복지 정책들을 좀 펴고 있고요. 임금 인상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어떤 사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교사, 경찰, 군인들, 의사들 이런 부분에서 처우를 좀 개선해서 이게 이제 집권이 지금 2024년, 그러니까 6년 후에 2030년에 이제 마지막 집권 끝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목표를 지금 현재 이들의 어떤 평균 임금을 되게 이제 거의 한 2만 페소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40만 원 정도까지 평균 임금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멕시코가 소위 마초 문화라고 하는 남성 중심 문화가 발달했다는 평이 많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건 짧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스페인 왕립학술원이 이제 마치스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의하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적 태도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마치스모는 이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대륙을 사실 이해하는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요? 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적 지배적 태도 뭐 이런 게 사실 이제 좀 더 오늘날 많이 이 문화인류학자라든지 사회학자들이 쓰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고요. 이 기원은 이제 16세기 스페인 신대륙 정복 사업부터 들어갑니다. 이 스페인 제국이 원주민 사회를 무너뜨리고 거대 식민지를 세우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역사 교과서들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륙은 수탈당했고 뭐 자원 수탈, 노동 수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힘의 논리가 굉장히 작동을 했고 강한 것들이 사실 이제 긍정되는 그런 지배 시스템이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가부장 제도, 스페인이죠, 그죠? 비교적 성평등했던 이런 원주민 사회를 사실 이제 흔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 카톨릭 사회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회는 종교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거의 뭐 인구의 90%가 이 카톨릭인들이고요. 이 중에 되게 이제 이 카톨릭 교도이다 보니까 카톨릭교는 되게 보수적이고 위계가 뚜렷하고 이 종교는 남성에게는 되게 이제 말씀하신 마치스모를 강조를 했고요. 여성에게는 이 마리아이스모라고 하는 이게 순종적이고 순결하고 인내하는 이 마리아적 여성상들을 사실은 강조하는 이런 문화였고요. 이게 한 300년 정도 식민 지배 역사에서
이식이 돼 있었고요. 근데 멕시코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번 혁명이 있었죠. 20세기 초반에 1910년에서 19년 사이에 있었는데 이때도 사실 이제 뭔가 최초의 사회혁명이라고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혁명은 사실은 그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무시를 했고요. 네. 이 그 혁명 과정에서 이 남성의 어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강화되는 그렇군요. 이런 문화들을 예, 갖고 왔고요. 그렇다면 그런 환경에서 또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여당 후보도 야당 후보도 모두 여성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이게 이제 사실 제도 개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9년입니다. 멕시코가 이제 암노 정부가 들어섰던 2018년에 집권했으니까요. 네. 19년에 헌법 개정을 한번 합니다. 요때 이제 제 헌법 제 51조를 수정하게 되죠. 성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파리다 델 헤네로라고 하는 이 원칙들을 들어와서 모든 이 국가의 어떤 이 3권이죠. 행정사법 입법부, 자치기관들, 주정부, 시정부까지 이 공무원들을 예를 들어서 뽑을 때 또는 선발할 때는 이 50대 50의 남녀 평등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 쿼터제죠, 일종의. 이것들을 헌법으로 개정을 했다라는데 사실은 오늘날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남미, 칠레나 뭐 아르헨티나 이미 여성 대통령 선출된 적이 있었는데 멕시코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네네. 이 멕시코는 이 새 그 첫 여성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 이제 칠레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코스타리카 그 브라질도 사실 이제 네네. 여성 대통령들을 배출한 남미는 이미 사실 이제 여성 지도자들이 여성 대통령이 많이 나왔던 그런 문화들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는 국민들이 어떤 걸 기대할까요? 이 새로운 멕시코 대통령한테 어떤 리더십? 이건 되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프트한 리더십이겠죠. 지금까지 이제 마초이즘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남성 중심의 그런 정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라면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들, 그다음에 암노 정부에서 해왔던 이런 총알보다는 뭔가 포용적 리더십, 네. 이런 것들이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학자 또는 과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 멕시코 정책 스펙트럼에서 많은 예를 들어서 뭐 포퓰리즘이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정책 이데올로기보다는 좀 더 시스템에 기반한 예를 들어서 네. 운영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멕시코 대중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네네. 네. 자, 지금 방금 총알보다는 포용적 리더십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38명이 사망했고 투표소에 둬서 충격이 발생했고요. 또 선거 후에도 여성 정치인 2명이 피살됐습니다. 도대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되게 이제 이 마약 카르텔과 관련돼 있는 이 멕시코의 어떤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직 범죄 집단들이죠.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제 카르텔 조직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 이 부분에서 이전에 역대 많은 정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도 내놨고요. 네. 뭐 심지어 군까지도 사실은 투입을 해서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좀 실패로 끝났던. 그리고 군을 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군이 이런 어떤 치안 문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또 다른 인권 침해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좀 이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 담당 기관 사법부의 문제도 사실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개혁도 사실은 집권 시기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그 뿌리가 사실 이제 이 멕시코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와 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교수님께서는 대선 못지않게 총선 결과도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좌파 연합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한 당을 뭐 대선 총선 다 찍어준 건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결과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멕시코 입법부를 보게 되면 하원 양원제입니다. 하원이 500석이 있고요. 상원이 128석인데 지금 현재 이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여당의 연합 의석이 기존의 이 77석에서 83석까지 지금 차지를 했어요. 네. 이게 83석의 의미가 지금 이제 헌법 개정
한이죠. 헌법 개정하는데 4분의 3을 넘어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85석에 이제 가깝게 있고 하원의 경우는 이미 37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76석에서 사실은 개헌선을 넘어서 버렸죠.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근데 상원도 한 두 석만 더 있으면 사실은 이제 개헌선에 다가오는 이런 것들인데 중도 좌파 정당들을 포섭할 경우에는 사실 얼마든지 개헌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제가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사실은 경계하는 것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사실은 서야 되는 것들인데 행정부의 권력은 지금 집권 여당이 갖고 있지만 입법부는 사실은 야당에게 좀 힘을 실어줬으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갔을 텐데 이게 멕시코 역사에서 보면 사실은 불안한 게 이런 이 집권 여당이 뭐 좀 길잖아요. 6년 그다음에 또 다른 6년을 12년을 집권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이 긴 기간의 예를 들어서 집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이 한 71년인 이 뿌리당이 한 70년 동안 일당 독재라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과 멕시코 관계 어떻습니까? 좀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과 멕시코 관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 좋죠. 지금 좀 그래요? 좋고요. 네, 통상이나 무역에서도 좋고요. 네, 교역량도 늘어나고요. 네, 교역량도 늘어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 멕시코 새 정부가 그 한국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큰 현안이 지금 한 멕시코 FTA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외교관에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는 사실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간접 시장 역할도 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좀 이렇게 양국 간의 FTA가 맺어져서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이익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가 또 관건이다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상섭 한국외국어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멕시코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멕시코 최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만든 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노래죠. 뱃삼의 무초. 트리오 로스 판초스 목소리와 함께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Bésame, bésame mucho.